매주 수요일에는 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사정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경향신문 구교영 기자,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유 산뜻하시네. 네, 저희 봄이 왔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네, 진행자도 산뜻한 아닙니다. 봄이에요, 여름이에요. 진행자도, 네. 저는 근데 오늘 오랜만에 반팔 입었는데 네.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추워요? 나이를 실감하면서 추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의도가 좀 바람이 더 세긴 해요. 네, 여의도가 네. 이게 저 건물과 건물 사이에 부는 이 칼바람이 너무 차갑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녀보니까 여의도하고 상암동이 바람이 세요. 오히려 건물 광화문 사이로. 그렇지. 광화문이 오히려 인사도 이런 데가 별로 바람이 없더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저희가 매일 소개해드리는 광고 오늘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광고가 더 재밌다. 광고가 더 웃기다. 요새는 왜 취재 편의점에 광고하냐 막 이런 비판 댓글이 많았는데 요새는 광고가 웃기다. 김준일 평론가가 막 코에 뭐 묻히고 떡 먹고 막 이래가지고 그 정도로 살신성인을 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살신성인의 자세로 진짜 광고 요정 여러 명 계시네요. 너무 감사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날마다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인터넷 비교원입니다. 어제 구교영의 정치비상구에도 나왔는데 연 이틀 이렇게 그러니까요. 인터넷 비교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매체들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인터넷 비교원이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그리고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현재 쓰고 계시는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하셔도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인터넷 비교원은 23년간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원 이상, 그리고 누적 가입자 60만 명 이상이고요. 서울 보증보험 8억 원 이상 보험에 가입에 되어 있는 튼튼한 법인 기업으로 안심하고 가입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그동안 없었다고 합니다. 인터넷 비교원은 지원금이 타사보다 적다 이러면 차액의 150%를 보장해드리는 비교원 보장제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현금 사은품은 별로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55인치 삼성 텔레비전으로 선택하셔서 받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신규 가입 후에 요거 좋아 이렇게 친구한테 소개를 하셨다면 요때 신세계 상품권을 최대 4만 원 드리는데 무제한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좋은 친구분들께 추천해 주시는 것도 매우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1670-2571, 1670-2571로 전화 주시거나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서경석 씨가 인터넷 비교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85030 저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혜택 받을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485030 다 합치면 128만 원. 광고 요정입니다. 광고 요정이 다 됐어요. 시사인도 하던데. 저희도 늘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구교영 기자를 따라가려고 아직 멀은 것 같습니다. 분발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제일 안 팔린다고.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수요일에 또 하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는 광고 선생님 계십니다. 시니케어 플라센타 플러스 페이셜 크림입니다. 호주 식약청 인가를 받고 생산된 시니케어 플라센타 플러스 페이셜 크림은 주름을 당겨주고 피부를 밝혀주는 시간을 되돌리는 플래시백 크림입니다. 양태반 성분이고요. 손상된 피부 재생 그리고 자연 유래 성분으로 흡수가 빠릅니다. 마카다미아 오일, 아르간 오일로 피부 보습 및 항산화 효과에도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름 개선, 미백 효과를 식약청으로부터 인증받은 기능성 크림이고요. 하루 24시간 촉촉함을 채워주는 플라센타 플러스 페이셜 크림으로 어제와 달라진 오늘의 피부를 경험해 보시기를 강추드립니다. 이벤트가 있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누적 판매량 10만 개 넘은 플라센타 플러스 크림은 언제 바꾸실 겁니까, 사장님? 아직도 영문으로만 검색이 가능합니다. 팬즈몰에서 1+1으로 구매가 가능하고요. 검색창에서 팬즈몰 FANGMALL 영문으로
검색하셔서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취재 편의점 더보기 링크 올려져 있으니까요. 바로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실장님이 구매 후기 하나 올려주셨어요. 화장, 피부 이런 거 신경 쓰지 못하는데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서 광고하길래 고민 없이 주문했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건조해진 피부가 펴지는 느낌이라 좋았고 제품들 사서 쓴 것 중 최고입니다. 아침 저녁 종일 사용 중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사실은 아침 저녁으로 쓰고 있어요. 네, 네 그 굉장히 물론 뭐 여러 가지 씁니다. 뭐 스킨도 사용하고 하는데 크림은 요걸 꼭 쓴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향기가 그렇게 세지 않고 은은해서 네. 특히 저처럼 이렇게 비염 있는 환자들한테 자극적이지 않은 그런 상품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어버이날 다가오니까 엄마 하나씩 사줍시다. 네, 시어머니, 알겠습니다. 네, 구매에 동참하겠습니다. 이제 부탁드립니다. 페페로니님이 광고는 구교용 정영진이지 이렇게 댓글 달았어요. 소문이 멀리 났나 봐요.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안 들어올까요? 구교용의 정치비상구 너무 재밌어요. 전 요새 오후에 제가 이렇게 이동이 많잖아요. 오후에 네. 다른 방송 취재하러 가느라고. 출연도 하고 취재도 하고 두 방송 제가 꼭 듣는데 진짜 재밌습니다. 4시에는 정치비상구, 네. 5시에는 시사인의 김은지의 뉴스인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곁들여서 취재 편의점도 같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얼마죠? 40만 넘었죠? 네, 저희가 이제 45만 9천인데 사실은 너무 이제 천천히 순증하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 편의점 보시는 분들만 좀 오셔도 저희가 50만은 넘지 않겠습니까? 좀 갑니다. 광고기 부탁드립니다. 네. 시사인은 60만 넘었죠. 이제 60만 고지를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직 안 되긴 했는데요. 큰일 났네. 네. 취재 편의점 또 좀 힘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따라오셨어요. 다 같이 힘내서 세계 매체가 윈윈할 수 있도록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법원 에서 그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 합의체 전합이라고 쓰던데 그 회부해가지고 어제 바로 심리를 했는데 방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어요. 속행을 한다는 겁니다. 속행기일이 24일이에요. 오늘이 23일, 내일이네. 네. 왜 이럽니까? 대법원 왜 이렇게 스텝을 격하게 밟는 겁니까? 원래 조희대 대법관이 633 원칙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6월 말 정도로 이제 실제로면 그게 나오는 게 맞긴 맞는데요. 이제 다만 소부보다는 전압으로 하는 게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게 대체적인 평가이고요. 그래서 전압으로 잡혔다라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속도감 있게 무언가 된다라고. 그러니까 아마 사법정의대로 아마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사법의 영역이 정치 영역에 뛰어들어서 방해를 할까봐 걱정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권자의 선택을 줄여버릴까봐 이제 그런 부분일 텐데 대법원도 아마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어제 이제 MBN 보도가 좀 눈에 띄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미 윤석열 탄핵 심판 중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중지 관련된 검토에 들어갔다라는 보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재판이 진행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조금 정치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좀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다는 거죠? 네, 보태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그 우리 차분하게 그 재판 절차가 어떤지를 보면 답이 좀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재명 그 대표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에서는 징역형이 나온 거고요. 그렇죠.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고 상고심 쉽게 얘기해서 최종심에 가 있는 건데 그 상고심 대법원에서 한 상고심의 경우에는 아셔야 될 게 1, 2심과 성질이 다릅니다. 1, 2심 같은 경우는 사실관계의 존부 여부를 다투는 사실심이라고 한다면은 그 법률적인 적용에 있어서 위법 여부만을 검토하는 법률심의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1심과 2심이 판결이 달랐던 것은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 그리고 백현동 관련된 욕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부가 공문을 통해서 압박을 했냐 말았냐의 문제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달랐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이제 결과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법률심에 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1, 2심에 했던 것처럼 뭐 증인을 소환한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하게 존재하는 사실관계를 개개별로 다투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고심에서 항소심의 결론이 뒤바뀔 확률은 지극히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인 그런 여러 가지 쟁점들 같은 경우가 1, 2심에서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관계를 다투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비춰보더라도 결론이라는 것은 결국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상고 기각. 그 원심의 판결을 확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2심의 무죄가 확정되는 방안. 두 번째로는 이제 파기환송. 그 얘기는 2심의 결과가 법률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돌려보내가지고 서울 고등법원에서 판단하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파기자판이라고 해가지고 항소심 결론을 완벽하게 뒤집으면서 대법원이 형량까지 정하는 것인데 파기자판의 경우에는 보수 유튜버들이 파기자판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 천대현 법원행정처장조차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을 했고 파기자판의 결론이 내려진 최근의 결론을 보더라도 대부분 다 피고인의 이익을 존중하는 형량을 낮춰주는 방향으로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기자판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럼 법률심이고 법률적 쟁점이 없는 점에 비춰볼 때 대체로는 상고 기각을 예상하는 게 결과론적으로는 법조계의 중론이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관련해서 국회 법사위가 오후 2시에 기자회견 하나요? 네, 관련해서 지금 한다라고 기자들 사이에서 돌고 있어가지고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이에 대한 좀 민주당 측에 대한 고민들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여튼,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 방송에서는 전반적으로 사법에 대한 되게 그 경계심과 걱정들을 많이 했던 편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렇게 보기엔 조금 어려운 지점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갑자기 선고가 확정이 돼서 어떤 경우에는 이 피선고권 박탈당할 수도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걸 텐데요. 만에 하나 대법원이 다른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선고 기간 안에 그게 확정이 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고법으로 돌아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그 결정은 안 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지금 선고에 법원이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시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서 대법관들을 불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조정이 필요하다라는 회의를 소집을 한 거고, 그리고 실제로 바로 심리를 해버리고 속행기일을 내일로 잡아버리고 하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최종 후보 등록일인 5월 12일이죠. 이 전에 대법에서 이 사건 관련해서 종결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앞에 이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께서도 여러 가능성 뭐 취재를 하신 것 같아요. 검찰 출신이라 법원 쪽에 취재를 하셔가지고 말씀을 좀 쭉 주셨는데 이제 최악과 최선의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 피선권 날아가서 그렇죠. 그게 날아가서 경우에 대해서 출마가 불가능하거나 뭐 이런 혹은 상황. 정말 선수로 뛰고 있는 중간에 아웃돼서 아예 후보가 사라질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도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지난번에 세종인가요? 그렇죠. 총선 당시에 소혜종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김종민 의원이 무소속으로 그냥 당선이 돼버린 어부질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능성도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건가에 대해서는 이제 그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걱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계적인 해석인 건데 결국은 헌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재판부의 그 성향 분석을 하면서 어떤 분포를 갖고 있나 따졌는데 사실 지금 우리 14명의 대법관이 있습니다. 대법원장과 13인의 대법관이 있는데 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행정실무를 책임지기 때문에 재판에서 빠지기 때문에 13명이 남는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쉽게 얘기해 선거를 공정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회피를 했기 때문에 총 이제 그 12명의 재판관들이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재판장은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같은 경우에 박영재 대법관이 된 건데 결국은 누가 임명했느냐를 따져보니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사람은 2명 그리고 나머지는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사람이 1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중도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10명이기 때문에 보수 우위의 재판정에서 혹시나 이재명의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누차 강조드리지만은 그 사법부의 판단이라는 것은 그렇게 백지장 뒤집듯이 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사건이 평균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은 그 원심을 꺾고 파기환송을 할 가능성보다는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상고 기각의 가능성이 높고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심리를 서두르는 것도 결론을 빨리 내린다고 하더라도 이변이 나올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희박해 보인다.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비상계엄도 너무 상상하지 못했던 상상을 초월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나서 뭐 나머지는 이제 여일하게 지나가다가 3월 7일 날 느닷없이 그 구속 취소가 결정되면서 이거는 난데없는 벼락이다 이제 이런 판단을 하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검찰이 안 풀어줄 거다라고 했는데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예. 막 돌아다니는 상황이 되고 네. 직위원 재판부가 각종 특혜를 이제 주면서 결국은 이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의 공소기각을 염두에 둔 프리하게 내란수계를 풀어주기 위한 뭐 이런 수순을 밟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국민들이 하시는 가운데 느닷없이 대법원이 나서서 이 사건을 이렇게 속행까지 일정을 잡으면서 속도를 내는 이유가 뭐냐 이제 이거에 대한 걱정 예민한 예민한 촉들이 또 그렇죠. 발동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분 기자들 이제 취재 내용을 종합을 해볼 때 법원이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런 정치 일정에 선수로 뛰어가지고 상황을 좌지우지하거나 이러지는 못할 거다. 만약에 정말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시민들이 다 이제 대법원 앞으로 뛰어가시겠죠. 헌법재판소 앞에서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요. 우리 국민들은 도대체 막 오밤중에 국회로 헌법재판소로 이제는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한참 이런 상황이 불거졌을 때 사법 엘리트들의 정치를 망가뜨리는 행태에 대한 사람들의 걱정이 클 때 그 브라질의 넷플릭스 다큐멘터리가 있거든요. 위기의 민주주의라고 해서 룰라가 어떻게 해서 지금 사법 그 엘리트들한테 제압당했고 다시금 이 상황이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맞아요. 그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면서 우리가 브라질까지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의 8대0이라고 하는 아주 상식적인 판결이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이 대세적인 상황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법조 엘리트들이 그 정도 간이 지금 셀 수 있는 만큼의 상황이 아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까 이제 우리 김은지 기자가 그 재판 중지 문제를 검토하라는 것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지시했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게 기본적으로 이재명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인 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대장동 사건도 있고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검찰이 주장하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재판이 총 5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되면 6월 3일 선거 이후에 이 재판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대법원이 제시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공직선거법 사건 본체만 가지고 다툰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속행을 빨리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아마도 그 문제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대법원 그 판결과 함께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결이라는 것이 결국 3개월 원칙 그 훈시 규정이지만 공직선거법상에 대법원의 상고심을 3개월 안에 결정내야 된다. 이런 규정을 지키더라도 선거일 이후거든요. 꽉 채우게 되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거일 이전에 날 수도 있고 이후에 날 수도 있는데 다만 그 판결에 담길 내용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헌법 84조 대통령이라는 건 재직 중에 형사소추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재판의 진행도 포괄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열어가지고 심도 있게 숙고를 하고 결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속도를 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실은 부차적으로 보이지만 훨씬 더 중요해 보이는 내용을 판시하기 위한 절차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구경 기자 진짜 똑똑하다. 네, 법조 기자였던. 그러니까 진짜 가짜 변호인 같죠. 만주 변호사는 된다. 그 정도면 어마어마한 거죠. 만주 변호사 충분히 자격증 줘도 되겠다. 저도 어제 이제 관련된 내용을 취재했는데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는데 가장 그 주된 학설이 바로 이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곧 40일 후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됐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고 우리 이따가 이제 여론조사도 얘기하겠지만 뭐 40몇 개 여론조사 가운데 50%가 넘는 게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고 3자 대결에서도 그렇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 이분이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이 됐는데 그러면 이 불소추 특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렇죠. 그러니까 재판을 계속 받을 거냐 중지할 거냐. 이 굉장히 중대한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법조의 다수 해석은 대통령이 당선되면 모든 재판은 중지된다라는 건데 그대로 갈지 아니다. 계속 재판을 해야 된다. 또 이런 주장을 할지 이제 이런 거를 대법원 차원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아마도 이거를 세게 스텝을 밟는 것 같다라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오늘 구경 기자님이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믿고 보는 구교용 기자. 믿고 보는 구교용 정치 비상구 더 깔끔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튼 지금 상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여튼 저희가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1차 컷오프 드럼통 나경원 선수가 빠졌습니다. 제가 사실은 처음에 여론조사 추이를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근데 사람들이 계속 나경원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나경원인가? 안철수가 들어갔습니다. 예, 이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김은지 기자님? 제가 사실 맞췄습니다. 김은지 역시 예측의 달인. 예, 물론 뭐 역배팅이긴 했었는데요. 예. 사실 선거 결과 예측이라고 하는 게 정말 금세 들통나는 거 가지고 좀 조심스럽긴 하고요. 그래서 맞추면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못 맞추면 조용히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민망한 상황이긴 한데 댓글에 막 올라요. 틀렸다 막 이런 거.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가 되는 게 조금 더 이제 국민의힘 전반적인 상황이 우리 보수 전반 개혁에도 좋은 일이다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것도 있었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조의 추이들을 보면 조금 다른 게 있었다라고 하는 지점들이 보이고요. 특히나 구도상으로는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친윤 쿼터 그러니까 이제 반탄 쿼터를 굉장히 나눠 먹어야 되는 나경원 입장에서는 이게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지점들이 선거 세팅을 보면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100% 여론조사에서 이게 중도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곳에서 결국은 국민의힘 안에서 이렇게 나눠야 될 영토를 나눠야 될 사람들과 중도에서 영토를 나눠야 될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4등 경쟁에서는 이제 나경원이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지점들이 보였던 것 같고요. 다만 안철수 의원은 현역 의원이 아직도 아무도 안 붙어 있고요. 오늘도 이제 4강 체제가 재편이 되면서 각종 의원들이 다시 이제 그 편갈라 먹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데도 이제 대변인으로서 본인의 선임 비서관을 올리는 모양새를 봤을 때는 안철수 후보가 이제 4강까지가 자기의 어떤 자력인 것 같고요. 더 이상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댓글에 너무 재밌다. 이정주 기자가 어제 안랩 주가 떨어져서 안철수가 떨어진다더니 붙었네요. 다음 주에 이정주 못 나오겠다. 그런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 사련이님이 구교영 기자님 말씀하신 거 쇼츠로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작진분들. 법조인들이 그 정도로 것 같은데. 만주 변호사 구교영 썸네일 썸네일 제목 나왔네요. 만주 변호사 구교영. 지금 난리 났습니다. 구교영 뜬다.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이제 그 장윤선 선배와 함께 안철수의 당선을 점쳤는데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뭐냐 이번에 4명 컷오프가 돼서 당선되는 분과 떨어진 분의 차이를 보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김문수 같은 경우에는 대선 후보에 나온 적이 있죠, 그죠? 그리고 예를 들면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당 대표로 한 이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홍준표는 대선도 나왔고 당 대표로 한 이력이 있죠. 안철수 같은 경우에도 대선 도전을 이미 3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공당의 대표도 했고요. 나경원 같은 경우에는 당 대표 선거에 나온 적은 있지만 실제로 3등을 지난번에 했고요. 원내대표를 한 이력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 그 여론조사 100%인 상황에서는 그 사람의 체급을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이 기본적으로 대선 후보급으로 보기에는 그 4명보다는 부족하다 이런 판단을 했다고 보여지고 결정적으로 자책골이 맞는 것이 그 예를 들면 이러지 않습니까? 드럼통 플레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냐면은 드럼통의 콜드 플레이. 콜드 플레이 진짜 심각했습니다. 쉽게 요약은 드럼통 플레이를 하면서 드럼통 플레이.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분은 아무리 뜯어봐도 대선 후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지 큰 의문이 든다. 국민 여론조사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건 무당층이 간에 특히 무당층이 그런 판단을 했다고 보여지고 그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자책으로 인해서 본인이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실기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콜드플레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선거법상 위반의 요지도 그러니까 좀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정도 심각한 가짜 뉴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본인들은 패러디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게 보기에 따라서는 요새 페이크 가짜 뉴스 그리고 AI 규제가 많지 않습니까? 저는 전형적인 가짜 뉴스 같던데요. 아니 왜냐하면 그 콜드플레이 그 드러머에다가 나경원 얼굴을 입힌 다음에 그 다음에 본인이 뭐 콜드플레이 뭐 다음에는 저희가 뭐 제가 있을 때 대통령이 된 다음에 뭐 이렇게 모실게요 막 이렇게 했잖아요. 나는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굉장히 좀 문제적. 그러니까 팬들한테만 항의를 살 만한 사안이나 국제적인 망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유권자한테 정확한 정보를 준다는 차원에서도 물론 이렇게 눈이 이렇게 매섭게 보는 사람들은 알아볼 수 있겠지만 요새 쇼츠가 짧게 지나가면서 오해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좀 저는 문제적인 선거 운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진짜 4강 진출한 이 4인의 후보가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이제 이번 주 일요일에 그 양강구도로 이제 되는데 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아까 여론조사 제가 부탁드린 거 조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면 그 국민의힘 대선 그 경선 시뮬레이션을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4월 12일부터 요거는 그
이게 중앙일보 자료, 한겨레 신문 자료인데. 그러니까 쭉 초위를 보면 처음에는 김문수가 상당히 앞섰습니다. 4월에 그다음 30, 31 이렇게 찍고 4월 14일 소위 얘기하는 이제 한덕수 변수가 생기면서 19.7%까지 주저앉았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지금은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가 붙어 있어요. 지금 이게 18일부터 19일 양일간 KSOI와 CBS 여론조사 결과인데 안철수 후보는 쭉 이게 낮은 곡선을 하향해서 그리고 있고 여기 보면 김문수 21.1, 한동훈 21.0, 그다음에 홍준표 20.6 이렇게 세 후보가 붙어 있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분석해야 됩니까? 실제로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어제 나왔던 컷오프 결과가 이게 그 등수라든지 득표율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지만 각 후보들한테 대표로 오신 분들은 다 보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씩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 3강의 후보들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물론 뭐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접전이다라고 하는 지점에서는 이제 진짜 2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네. 다만 좀 예상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한덕수 대세론을 띄우려고 하는 하나의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이제 주로 친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좀 김문수한테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홍준표라고 하는 사람보다는 김문수라는 사람이 됐을 때 한덕수와의 좀 케미라든지 단일화 일정을 맞추기 좋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지점이 있어 보이고요. 그런 것 때문에라도 아무래도 홍과 김은 이제 서로 제로섬 게임이라고 한다면 다시 김이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보이고요. 뿐만 아니라 홍 스스로가 만들어낸 노이즈라고 하는 게 과연 보수의 심지어는 고령 유권자들한테까지도 이게 가닿을까에 대한 좀 의문이 있긴 합니다. 네. 심지어는 뭐 한동훈 후보에 대한 인신 공격성 받는다든지 그리고 아주 적대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이 언론을 향해서 물론 일부 유권자들은 통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5대5거든요. 당심과 여론의 반반이기 때문에 홍준표한테 과연 이게 유리할 것인가에 대한 좀 의문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최종 후보 2위는 누가 될까요? 김한이지 않을까. 김문수, 한동훈. 요거 해놔야 됩니다. 여론조사라는 건 추세선을 봐야 되는 건데 모든 여론조사, 한겨레 조사도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김문수는 가장 정점을 찍고 지금 내려오는 분위기인 그렇습니다. 거고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아래서부터 올라오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크로스가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홍준표 같은 경우에 유동성이 굉장히 작은 분포를 가지고 중간선에서 계속 오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이 유지될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한번 보면 저 같은 경우는 김문지 기자랑 뜻을 달리하는 게 김문수가 아니고 이제 한동훈과 홍준표의 양강 대결이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을 좀 하고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김문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한덕수라는 사람이 부각되면서부터 기본적으로 언제든지 간에 국민의힘 후보로서 기능을 못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이미지가 강해졌고 만약에 그게 한덕수라는 그 뒷배가 굉장히 강경하게 대형이란 모르겠지만 헌법재판관 지명부터 쉽게 얘기해 똥볼을 차면서 한덕수에 대한 여론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덕수가 국민의힘 4명 후보를 모두 압도하는 지지율이 나온다. 그럴 경우에는 김문수가 떠오르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그 김문수의 지지율이라는 것은 하락선을 그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인 거고 그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변수를 만난 것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불출마라든가 그렇죠. 유승민의 불출마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그 탄핵을 찬성하는 찬탄파 세력들의 결집을 가져왔는데 그런 수혜를 가장 본 사람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적인 국면이고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그 표심을 깎아먹기에는 그 외연 확장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표심이 모이게 될 것이고 기본적으로 홍준표 안정적인 홍준표와 상승세인 한동훈의 싸움이 될 것 같다. 이런 관측을 좀 해봅니다. 네. 두 분이 달라요. 김문수냐 홍준표냐. 저도 대체적인 거에 동의하긴 합니다. 홍이 올라가는 추세고 김이 약간 가라앉는 추세였던 것 같은데 그런데 주말 사이로 다시 이게 또 좀 바뀐 것 같다라고 하는 거를 더해서 김을 다시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그렇네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출연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틀리면 안 합니다. 갑자기 배가 아파서 출연을 못해. 근데 저도 좀 이제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오늘 홍준표 후보죠. 홍준표 후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빅텐츠를 치려면 이준석이 가장 중요하다. 한덕수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제 이런 입장을 YTN 라디오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누굽니까? 김문수 후보는 채널 A를 통해서 한덕수 출마하면 당연히 단일화를 제안하겠다. 빅텐트로 대동단결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손학규 전 그 대표 이분은 윤석열 내란 두둔을 하면서 위기를 헤쳐갈 지도자는 한덕수가 적임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올드보이들이 지금 한덕수로 뭉치고 있는 분위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네. 지금 빅텐트 소위 얘기하는 단일화 변수를 가지고 김문수는 한덕수, 홍준표는 야 한다면 이준석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 정치 상황은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 일각에서 이제 전략을 짜고 있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는 국민의힘 후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한덕수랑 하고 네. 그런 다음에 이준석까지도 가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큰 강에선 서로 만나겠다라고 하는 생각일 텐데요. 이 일정상 그게 가능할 것이냐라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정말 한덕수가 원활하게 출마할 수 있느냐 이게 산 넘어 산인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는요. 그러니까 그 보수 일각의 꿈과 희망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아니 왜냐하면 이게 1차 이제 그 8명에서 4명 추릴 때는 100% 국민 여론조사였고 네. 2차 경선부터는 여론조사 50, 당원 50입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 홍준표는 김문수하고 대척점에 있다라는 것이 동일한 지지자 분포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2차 경선을 레이스를 하는 동안에는 김문수와 표다툼이 예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문수가 한덕수를 지지한다면 나는 이준석과 손잡을 거야.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뭔가 차별화 전략을 표시하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런 흐름 속에서 아마도 이제 그 통합의 대상을 선별하는 문제도 부각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이제 그 제가 또 이제 명태균 씨 계속 취재를 네.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명태균 씨는 그 판을 짜는 것 같아요. 홍준표, 이준석 단일화. 예. 네, 그 생각이 있고 여기에 이제 중도 보수의 국민들이 혹할 만한 예컨대 그게 저한테는 홍정욱 씨 얘기를 하던데 그게 홍정욱이 되든 아니면 뭐 유승민이 되든 뭐 아직 이 경선에 참석을 안 한다고 했지 대통령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 유승민 대표가. 네. 네,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그 빅텐트의 모델이 산 넘어 이준석까지 이렇게 해서 새로 펼쳐질 그 상황에서 또 하나의 변수가 생기면서 소위 얘기하는 중도 보수 전략을 세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랬을 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의 경쟁력이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 조사는 다 합쳐봐야 이재명 대표는 50%가 넘고 이쪽은 30%대에 머물러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거를 돌파할 변수가 될까? 지금 40일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어렵죠. 뭘 해도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네. 국민의힘에서는 내란 종식과 관련돼 있는 제대로 된 입장을 내고 있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지금 뭐 한덕수에서는 탈정치라고 하는 가치를 내세워가지고 선거운동하겠다는 거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어느 때보다 최근 20년 사이 대선에서 국민들이 가장 정치에 관심이 많을 때입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탈정치라고 하는 가치를 내세워가지고 무언가를 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시대 정신을 너무 못 읽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정치 공학들은 보통 성공하지 못해 왔었고. 아래로부터의 강한 열망 때문에 무언가 있을 때 겨우 단일화라고 하는 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정말 꿈과 희망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단일화라는 기본적으로 시대 가치를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정책적인 연대 아니면 예를 이념적인 연대여야 되는데 당장 보더라도 이준석과 홍준표가 개인의 친분관계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내란 전국에서 계엄에 대한 찬반 여부, 탄핵에 대한 찬반 여부가 의견이 갈렸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이 기계적으로 이재명을 이기겠다고 사람을 반대하는 연대를 하고 단일화를 한다면은 과연 감동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을까? 이준석 같은 게 영리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계산을 한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계속 완주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관련해서는 사실은 끝없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제 내란 수계 피고인이 그 선거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본인은 이제 개입하고 싶은 의지가 높은 것이고 끊어내려고 하는 일각의 움직임이 있겠지만 그걸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네. 심지어는 지금 어제 나왔던 JTBC 보도 같은 것들을 보면 지금 건진법사 관련해서 네. 뭐 김건희 씨 목걸이 받았다라는 의혹까지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윤석열이 직접 개입한다고 하지 않더라도 이제 이 수사들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네. 국면에서는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친윤 혹은 국민의힘 세력들이 이 선거에서는 뭘 해도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네. 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재밌는 포인트가 이제 그 명태균 변호인인 남상권 변호사인데 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조사받으러 갈 때마다 자기는 김건희파와 검찰 안에 김건희파와 한동훈파가 다투고 있는 거를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가면은
오세훈과 관련된 것만 계속 물어본다. 이거는 오세훈을 날리고 이제 그러니까 검찰은 한동훈을 만들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아마도 이 김건희와 관련된 특히 이제 건진과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제기되는 것도 제 입장에서는 그냥 보기는 어렵다. 이거는 뭔가 이제 그 검찰이 선수로 뛰기 위한 조처로 볼 수 있는 움직임은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지 않고서야 건진 특히 이것은 딱 누가 보더라도 김건희 씨를 타깃으로 하는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 전성배 씨가 6천만 원짜리 그 명품 목걸이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데 그걸 잃어버렸겠어요? 아니 그걸 줬겠어요? 아니 우리가 6만 원짜리를 잃어버려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6천만 원짜리 잃어버렸는데 경찰에 신고하고 찾으려고 했던 노력을 하지 않았다. 도둑 맞았거나 혹은 요새 우리나라 CCTV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정말 본인 실수로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남한테 받은 것을 어떻게든 찾으려고 한 노력을 했을 텐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믿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또 이 목걸이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면 통일교 전 간부 윤모 씨라는 사람이에요. 세계본부장. 세계본부장. 그러니까 뭔가 석연치 않다. 근데 검찰이 분명히 이거는 조사를 하고 있을 것이고 이것은 대선용으로 보인다라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 그리고 그 건진법사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도 김건희지만 지금 연락한 그 국회의원들 명단이 하나둘 나오고 있거든요. 뭐 윤한홍 의원은 이미 60차례나 통화를 했고 심지어는 국회의원이 먼저 발신한 횟수가 수신한 횟수보다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이 더 큰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윤한홍에만 그치지 않고 지금도 이미 연락한 망을 파악한 것만도 5명 이렇게 여권에서도 5명 의원 이름이 언급이 되던데 그런 부분들에 비춰볼 때 이 사태가 어디까지 번질지가 알 수 없다. 그리고 보면 그 건진법사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대담한 게 그 재계 관련된 업무에도 굉장히 개입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공기업이 민영화가 됐는데 민영화된 공기업들을 상대로 한 여러 가지 인사 조치 과정에서도 개별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금전을 고리로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또 그 뒷배가 누군가 이런 부분을 찾는 과정에서 이 정부의 비리의 큰 일단이 명태균 씨와는 또 차원이 다른 형태의 일단이 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매일경제에서 단독 기사가 나왔는데요. 윤한홍 의원의 해명이긴 합니다. 건진법사가 내 이름 팔아먹은 거고 난 돈거래 안 하는 사람이다. 공천 줄 위치에 없었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합니다. 옛날에 김종인 위원장이 미친놈이라고 명태균 씨가 얘기했던 거하고 비슷한 반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검찰이 해야 되는 수사가 굉장히 많은데 특히 이제 내란 수사 정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건진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제일 열심히 하는 게 건진 수사예요. 내란 수사가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런 거지? 그래서 사실 시점도 굉장히 공교롭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이 사실을 갑자기 알게 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이 정권 내내 이것을 정보 보고 형식으로 쥐고 있었다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그 목걸이는 2022년이에요. 대통령 당선되고 얼마 안 있다가 스페인 갈 때 차고 간 목걸이입니다. 그때 같이 1호기에 동석한 게 민간인 이원모 이제 비서관의 부인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나토 순방이어가지고 굉장히 큰 이제 관심을 샀던 사안인데 그 당시에도 그 이제 화려한 목걸이가 굉장히 눈에 띄어서 화제가 됐었었고요. 김의겸 의원 같은 사람들이 이 공직재산 신고가 안 돼 있는데 이거 어디서 났냐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이것들이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 이제 것들인데 말씀처럼 굉장히 공교로운 결국 검찰의 수사도 공정함을 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있죠. 지금 당장 목전에 해야 될 내란 수사 다 제치고 건진을 파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이건 누가 보더라도 김건희 씨를 겨냥한 걸로 보이고 그래서 그런지 뭐 변호인도 이제 그 섭외를 해놨다면서요. 그 변호인 선임 아마도 건진 사건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보니까 명태균 씨 사건 관련해가지고 공천 의혹이나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선임 절차를 진행한 것 같고 이미 뭐 2월부터 김건희에 대한 조사를 기정사실화하고 조율을 했는데 오히려 너무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 소환 조사를 안 하고 있잖아요. 빨리 지금 해야죠. 이 순간도 소환 조사 일반인이에요. 이제 영부인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온 사람인데 아직도 조사 그리고 걸어가면 금방이에요 이제는. 바로 한남동에서 가는 것도 아니고 서초동 가는 거기 때문에 중앙지검 바로 코앞입니다. 걸어가도 되지 않아요? 제가 많이 걸어 다녀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러서 조사해야 됩니다. 김건희 씨 너무 조사 늦었죠. 너무 늦었죠. 늦어도 너무 늦었죠. 근데 지금까지도 오늘 이 순간에도 김건희를 소환 조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거는 국민에 대한 모독인 거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지금 이 대선판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가 이제 그림이 보인다. 검찰의 그림이 보인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 이것은 누구를 위한 조치냐? 이것도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출마를 하는 겁니까? 안 합니까? 오늘 재밌는 게 한겨레 신문은 다음 주에 출마한다고 쓰고 경향신문은 아직 결심하지 못했다고 기사를 써가지고 두 개 신문 가운데 누가 오른 건지 예,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님 말씀해 주세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한덕수의 지금 상황이지 않을까. 가시나보군요. 예, 각자가 확인한 한덕수의 마음이 그런 것으로 보이고요. 상황은 점점 빌드업이 하는 것으로 가고 있죠. 이제 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이러고도 정말 막판에 갑자기 런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뭐 외신과 인터뷰도 연이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아마 11시에 엠바고 해제가 될 건데 또 오전에도 대통령급 행보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이제 한덕수라고 하는 사람의 그 대권 행보라고 하는 것은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 또 시정연설 나와가지고는 이제 자기의 포부를 밝힐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눈길이 가고 있죠. 뭐 내일은 박지원 의원에 따르면 내일의 한덕수의 전략은 세게 얘기하고 민주당 의원들한테 야유받고 그래서 오히려 그 예비 선거 운동을 할 것이다. 예비 선거 운동 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러니까 참 이게 출마를 아까 김은지 기자 얘기한 대로 사실은 출마 가능성이 이제는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양에서 노코멘트라고 했다는 것은 사실상 암묵적 동의이기 때문에 그런 모호성을 가져가는 것이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한덕수가 막판 고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거라는 것은 당선 가능성을 목표로 하는 것인데 본인의 지표가 그렇게 나온 다음에 추대설이 뜬 다음에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경쟁자들을 2배 정도는 압도한 힘이 있어야지 이재명하고 붙어서도 해볼 만한 것인데 그런 유효한 그런 그 결과물들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금요일에 갤럽 여론조사를 보고 최종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상의를 해서 본인이 나올지 말지를 결정짓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난 갤럽 조사 같은 경우에는 3명이 동시에 다 777, 777 동률이었어요. 근데 이번 주에는 어떨지 제가 보기에는 저는 한덕수 총리가 떨어지고 한동훈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 효과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르겠습니다. 내일 있을 국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예비 선거 운동. 그렇죠. 상황이 모르겠지만 거기서 핍박받는 이미지가 형성될 거라고 생각이 안 돼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는 그 자체로 지금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로 피의자 신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차례 거부권을 통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처사를 계속 되풀이 반복하고 있는 당사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무 불쌍한 이미지가 동정론 이런 거 안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결국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 마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주당 의원들과 사실 어느 순간부터 이제 한덕수라고 하는 이제 오랜 관료 생활을 했던 사람에게는 잘 미끄덩 빠져나간다. 혹은 뭐 내내 좋은 말 감사합니다. 이 정도의 말을 한다라는 것이 강했었는데 윤석열 정부 중반부터는 굉장히 민주당 의원들과 싸우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이상하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아마 내일도 그런 도발을 오로지 기다리면서 도발하지 않는다면 먼저 버럭 화를 내는 모습으로 지금 민주당이 뭘 잘하고 있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본인 강점이라는 건 대미 협상이 능하다, 예를 들어 경제통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정책적인 영역에 차별점이 안 보이는 게 아마도 이제 출마를 하게 된다면은 나는 3년 과도 정부 그리고 개헌하겠다고 할 텐데 지금 이미 국민의힘에 나와 있는 후보들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나오면서 할 얘기, 우리 국민들에게 새롭게 제시할 비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끌 만한 동력 이런 게 차별점이 없기 때문에 선뜻 나가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한덕수 못 나온다. 나오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못 나온다. 나올 수가 없다. 뭘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이분은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위치에 있는데 그거 다 걷어차고 내가 선수로 뛰겠다? 어떤 보수가 그런 사람을 응원하겠냐. 갑자기 이런 생각 드네요. 공약 중에 무병장수 공약. 나처럼 무병장수 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겠다. 70대에도 공직을 할 수 있는 나라. 이제는 80대도 가능한 나라라고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박지원 원장도 출마해야 되겠는데. 세순 박지원 선생도 출마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정치를 희화화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정말 중요한 건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건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너무나 많은 사회 개혁 의제들이 지금 있습니다.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는 정책 이슈가 그래도 상당히 많이 회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뭐 상법 개정안 더 세진, 더 독해진 상법 개정안을 들고 온 이재명 뭐 이렇게 그 언론들이 평가하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던데 지금 보면 대통령실 이전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검찰의 기능을 낮추고 그리고 공수처의 기능을 확대하고 그리고 아주 소소한 여러 가지 이 그 개혁 의제들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경선은 실제 이번 주가 마지막이죠? 네, 호남에서 하고 그다음에 수도권에서 마지막으로 해서 27일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뭐 이변이 전혀 없을 거라고 모두가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득표를 어떻게 바꿀 수는 어떻게든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전 대표가 민주당의 후보로서 이제 이번 대선을 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2등, 3등 경쟁이 굉장히 좀 도토리 키재기이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두 사람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다음 선거를 염두에 두고 이제 본인 체력을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 얼마나 붙느냐가 관건이었는데 사실 현역 의원이 거의 붙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도 좀 차기를 도모하기 좀 어려운 체력들이 보인다 이런 게 있죠. 그렇군요. 그 정책과 관련해서는 눈에 띄는 정책 어떤 게 보이세요? 눈에 띄는 정책 사실은 이제 표면화되지 않고 이미 이제 사실은 이재명 대망론이라는 것이 여의도 정가에 무르익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받은 걸 좀 받아보지 않습니까? 정부 부처의 기능을 어떤 식으로 이제 바꿀지 아까 말씀하셨던 검찰청의 권한 분산 문제도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은 또 기획재정부에 대해서도 뭔가 대수술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결국은 이제 그 관료적인 폐해들을 우리가 딛고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국민들의 여망이 잘 흡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가장 그 중심이 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을 어디로 이전할 것이냐의 문제 플러스해서 그리고 각 부처의 기능들을 어떻게 새롭게 슬기롭게 재편하느냐의 문제가 중심인 것 같고 아마도 그런 공약들 정말 중요한 공약들은 이번에 이제 경선이 끝나게 되면 순차적으로 발표하지 않을까 싶고 제가 듣기엔 또 선대위에도 새로운 인물들이 아마도 경선이 끝나면은 합류를 추가적으로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뭐 외교안보 정책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이제 종합주가 지수를 5,000포인트까지 이제 그 올리겠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뭐 경제정책, 사회정책, 외교안보 뭐 여러 가지 남북관계도 이제 얘기가 나오겠죠. 어떻게 할지 등등에 대해서 보면 진짜 그래도 민주당이 이런 정책들을 얘기해 주니까 국민들이 신문볼 그 맛이 나는 것 같고 뭐 바퀴벌레 이런 거 얘기하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진짜 처참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2년 반 동안이나 국정을 운영을 했으니 이 나라가 지금 이 지경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진짜 정말 비참한 생각까지도 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 군사 그러니까 그 징병제도까지도 얘기가 됐었어요. 뭐 모병제냐 아니면은 저기 선택적 그렇죠. 선택적 모병제로 바꾸겠다. 이제 원래 있는 그대로 그렇죠. 징병제로 갈 거냐 뭐 이제 이런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후보들도 비슷비슷한 생각들을 갖고 있나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왜냐면 지금 이제 인구 구조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에 대한 문제 의식 때문에 모병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도 있고요. 특히나 이제 2030 남성표라고 하는 게 지난 2022년에도 굉장히 일종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일각에서 가지고 있는 고민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다만 이게 당장에 이제 징병제가 모병제로 가는 방식이 이제 시간이 좀 걸릴 거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현실 가느냐라는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집중적으로 좀 논쟁되기에는 어려운 지점이 있어서 과연 얼마나 될 수 있을지는 전 조금 회의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오래된 사람도 아닌데도 사병 월급이 정말로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 노동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은 그 처우 수준이라는 것이 그냥 그 모병 중심으로 간부를 양성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차라리 정말 정규화된 정예군을 양성을 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여야 후보들 막론하고 제기하고 있는 모병제의 방향 자체는 강론에서는 좀 다르지만 큰 방향은 분명히 물줄기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어찌됐든 지금 그 여러 가지 혼탁한 가운데 그래도 그
정주행하면서 볼 수 있는 경선이 민주당 경선이 아닌가 싶고요. 오늘 오후에도 후보 경선이 있고 이번 주말에는 최종 결론이 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정책 위주로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꼭 필요한 정책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댓글창에도 많이 남겨주시면 조금 더 좀 성숙한 그런 토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느덧 11시가 됐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